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데다 실적에 따라 기업의 주가가 엇갈리면서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전일보다 0.09% 내린 18,456.35의 거래를 마친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각각 0.16%, 0.30% 올랐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전주에 비해 상당폭 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가 14,000명 증가한 26만 6천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는 73주 연속 30만 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또 2% 가까이 내리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원유 선물을 거래하는 토바인 달러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유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일보다 1.86% 떨어진 배럴당 41달러 14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유럽 은행 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앞두고 로이드 뱅킹을 비롯한 금융주들이 내림세를 주도했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0.44% 하락했고 프랑스 카크 40 지수와 독일 닥스 지수도 각각 0.59%, 0.43%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한 반면에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서던 국제유가가 이제는 40달러 선을 위협받는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엇갈렸는데요.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내놓은 페이스북의 주가는 1.35% 정도 상승한 반면에 예상에 못 미친 실적을 내놓은 미국의 자동차 업체 포드의 주가는 8%나 급락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미국 자동차 시장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16거래일 연속 주식을 사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째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일본은행의 BOJ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이 짙었습니다. 잠시 뒤 BOJ에 대한 회의 내용까지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죠. 7월 29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글로벌 이슈 분석하고 국내 장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금요일을 책임질 마켓 리더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메리츠정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가 대체로 하락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마감한 유럽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은행주 중심의 약세를 보이면서 각국이 한 0.5%대 하락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인데, 무엇보다 이제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29일 오늘이죠. 예,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약간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움츠러든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하셨듯이 기업 실적 관련된 부분들의
혼조세의 흐름들과 함께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소폭 올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마감을 한 상황들인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국제유가가 재고가 증가되면서 6일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느덧 WTI 기준으로 41달러대까지 내려왔던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기술주나 금융주 쪽, 그리고 이쪽에서 강세를 보인 흐름들 쪽에서 말씀하셨던 페이스북, 다우케미칼은 실적을 발표를 잘해서 주가도 상승세를 보인 반면에 포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세를 띠는 실적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이었는데, 이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의 전망이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 쪽에서의 자동차주에 대한 영향도 같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의 흐름들로 국내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상황은 일단 아니지 않을까. 일단 혼조세의 흐름들에 대한 변화는 그대로 국내 시장의 장 초반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유가 하락세가 굉장히 급하게 떨어져서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는데요. WTI가 이제 40달러 선을 붕괴될 위험까지 처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가가 급하게 떨어지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일단 무엇보다 유가가 하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공급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공급의 과잉이 축소될 가능성 때문에 한 50달러대까지 반등했다가 그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40달러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40달러대 부분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시점, 이 부분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유가를 형성하는 가장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이 공급과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봤었을 때 하반기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일단 공급 과잉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기 관련된 지표가 개선되는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40달러대 부분에서 정체를 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하락보다는 일단 기술적인 반등 쪽이 일단 먼저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 연준이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0%로 동결시켰습니다.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단기 위험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하면서 9월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점을 열어두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인상이 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지 좀 분석해 주세요. 예, 일단 지금 어제 이어졌던 이제 FOMC 성명에서 나왔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경제 전망에 대한 단기 위험이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부분이 이 브렉시트와 관련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벗어났다라는 데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노동시장이 견고해졌고 경제활동이 다시 보통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구가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렉시트 위험은 제거가 좀 된 상황이고, 이 5월 달에 고용시장이 일시적으로 악화됐다가 다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흐름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시 하반기 쪽에는 개선 쪽으로 가닥을 계속 잡아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암시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아무래도 연내 연준이 금리 인상에 가능한 부분들을 좀 신호하지 않았을까로 시작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을 반영한 9월 인상 가능성이 33%대, 12월이 49%로 올라간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일단 앞으로 남은 FOMC 기간이 9월과 11월 그리고 12월로 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11월 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선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대선이 일주일 전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연내 금리 인상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한다면 일단 12월 달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좀 볼게요. 어제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일본 증시는 BOJ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하락했고 중국 증시는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어제 1% 넘게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오늘 발표가 예정인 한 12시 전후점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뱅크 오브 재팬의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런데 지금 일단 일본 중앙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0.1%포인트 추가 인하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국채 매입 금액이 연 80조 엔에서 증액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증시 관련된 쪽에 어떤 부양책으로 상장지수 펀드인 ETF의 구매 확대 같은 부분들에 한 3가지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는 의미는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지 않다. 즉, 일본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부분들도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어떤 관망세의 시각이나 아니면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못 내놓을 것이다라는 쪽의 시각이 우세한 상황들이고, 거기다 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그 전날 이 자산관리 상품이죠, WMP에 대해서 규제 강화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증시에 부담을 줬던 상황들인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일단 어떤 강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 만큼 3천선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하반기까지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그런 시각이 우세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일본 BOJ 회의 결과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국내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9월 28일 이후로는 공무원 등이 할 수 있는 식사료는 한 3만 원, 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을 수 없게 되는 건데요. 고가 상품을 유통하는 관련 기업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영란법이 내수주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거라고 보고 계신지요? 예, 일단 내수주의 어떤 치명적인 표현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특히 지금 내수와 가뜩이나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위축세는 이어질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된 김영란법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금 나왔던 이슈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합헌 결정을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일단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까지 포함을 했던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원안 그대로 이제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공무원, 언론인, 교사 같은 이 법 적용 대상자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규제를 받게 되고요. 이런 현상 속에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일단 추산된 부분들이 경제적 손실이 한 11조 가까이 될 것이다 라는 움직임과 함께 음식업이나 어떤 가장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 요식업, 음식업이 될 것이다라는 쪽의 분석이 가장 크고요. 특히 이제 명절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선물 관련 산업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접대의 가장 대표적인 골프 같은 경우도 산업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의 분석이 가장 크다고 생각됩니다. 예. 선물 세트의 가격대가 저가대로 좀 맞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가 선물 상품을 제조하는 유통기업에게는 오히려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란법 수혜주를 좀 찾아주신다면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수혜 관련 쪽에는 그렇게 크게 수혜를 볼 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미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내수가 전반적인 위축세, 특히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위축이 할 것이다라는 쪽의 흐름들을 봤었을 때 그 반사익을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제약적이라는 쪽인데, 말씀하셨던 이제 저가 선물 상품 관련된 이제 한성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입육 유통업체 K미트를 100% 자회사로 두는 한일사료 같은 경우 일단 관련돼서 저가 선물 쪽에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있는데, 막상 일단 시행된 뒤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할인마트라든가 이 소형 프랜차이즈 업체, 포장재나 운송 관련주,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선물을 5만 원대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10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 2개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단가 제한으로 인해서 수량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변화가 나오게 되면 포장재 관련된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혜가 클 것이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흐름들은 찾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일단 김영란법의 수혜주는 많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하시면서 내수주가 위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좀 볼게요. 코스피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2010포인트 선이었나요? 예, 종가가 나왔습니다.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포인트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16거래일째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잖아요.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일단 시장은 7월 말 그리고 8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안정권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 즉 시장이 어떤 큰 이슈나 흐름들 때문에 급하게 흔들릴 가능성은 좀 많이 적어진 상태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기업들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아니면은 종목 중심의 장세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반드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먼저 첫째는 주도주에 대한 공략 부분이고요. 특히 IT 중심의 주도 업종들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특히 삼성전자가 보여준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 쪽으로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밖에 이제 삼성전자의 강세 이후에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약간씩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과거 지금 상반기에 주도했던 제약바이오나 화장품 쪽은 일단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주도주에서 탈락하는 모습들이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 쪽에서 종목별 확산이 되고 있는 그래서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던 어떤 건설부터 조선 이런 쪽 흐름까지 확산되고 있는 흐름들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서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 대응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이슈 체크해보고 국내 증시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메리츠존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 이어서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일본은행의 BOJ 회의 결과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될 건데요. 일본은행이 오늘 통화정책회의 결정회의에서 금융 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또 이른바 헬리콥터 머리를 택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판단이 우세한 가운데 어떤 조치들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키움증권 유동원 글로벌 투자전략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BOJ 회의 결과 정부의 긴급 수혈 28조 엔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헬리콥터 머니 이외에 일본은행이 동원할 수 있는 카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봐주십시오. 네, 우선 헬리콥터 머니 얘기를 하기 전에 부양정책 규모 특히 재정 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 28조 엔이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죠. 원화 300조 원 예상을 하고 있고 정부 재정 지출을 13조 엔 그리고 6조 엔 정도는 현금으로 직접 투입을 하고 재정 투입 및 융자로서 기업에 제공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3% 인상시킨다는 부분, 그리고 저소득층 개인에게 1.5만 엔 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0.8%에서 0.6%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 성장률을 적극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통화 정책까지 같이 맞물린다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헬리콥터 머니는 BOJ에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금리 인하라든지 추가적인 양적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내재 정책금리 곡선을 보시면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0.1%지만 추가적으로 앞으로 1년 내지 2년 안에 0.2, 0.3, 0.4 이렇게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는 통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풍부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가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일본은행이 정부의 28조엔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뛰어넘지 않는 정도의 정책을 내놓는다면 엔화는 다시 강세로 가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는데요. 엔달러 환율 흐름,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만약에 부양책이 나온다면 통화정책 쪽에서 yen 환율이 일시적으로는 아마 110엔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재정정책 확대 정책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GDP 지출별 산업별 항목을 볼 때 일본의 소비가 적어도 전체의 거의 한 7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GDP에 소비 확대가 일어난다면 오히려 엔화가 절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금 100엔에서 110엔 환율에서 등락을 보이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이것이 그만큼 부정적이냐 일본 경기에 있어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DP의 78%가 소비이기 때문에 엔화가 오히려 절상이 되면 GDP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특히 소비 쪽에서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지금 통화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순부채 비율이 정부 부채 비율이 130%나 높기 때문에 급격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 엔화 환율이 일방향적으로 절하가 되거나 절상이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있을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시장을 실망시키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그렇게까지 실망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발표한 재정정책 자체가 GDP의 5%나 되는 수준이고요. 통화정책 자체도 방향은 벌써 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자체도 실질적으로 아마 지금 16,000대 초반에서 아마 17,000을 넘어가는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줄 것이냐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고요. 아베노믹스는 아마도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 17,500 이상 올라갔을 때 니케이 지수가 차익 실현을 하라고 지금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GDP 성장률이 일본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때는 전 세계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정책이 확대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가 된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상승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투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BOJ 회의 결과가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석해봤습니다. 키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투자전략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급 리더 시간인데요. 어제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이틀째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었죠. 2021포인트가 종가였습니다. 어제장에서는요. 외국인들이 16거래일 연속 주식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외국인들이 1965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한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는데요. 개인이 1101억 원, 기관이 801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703포인트를 종가로 내놨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529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 역시 3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해줬습니다. 기관이 345억 원 매도세를 보였네요.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 담았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중공업과 만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건설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어제장에서 현대중공업과 만도가 9% 이상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역시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았던 종목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기관은요. 역시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샀고요. LG디스플레이, 현대미포조선, 포스코, KCC 순으로 순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어제 외국인들은요. 메디톡스를 가장 많이 사들였네요. 메디톡스, SK머티리얼즈, 셀트리온, 동진세미캔, 금화, PSC 순으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SK머티리얼즈, 오스코텍, 큐리언트, 홈캐스트 역시 셀트리온을 사 담았습니다. 수급 특징주 분석해봐야겠죠. 오늘 HMC 투자증권의 최희생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장 거래소 내에서 수급적인 특징 보였던 종목부터 좀 살펴주십시오.
네, 거래소에서는 좀 만도가 좀 눈에 띄었는데요. 역사상 최고 신고가를 좀 기록하면서 또 수급까지 좀 들어와주면서 좀 눈에 띄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ADAS 자율주행 시스템의 매출 비중이 계속 좀 점차 분기별로 따졌을 때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2분기에는 약 전체 매출의 한 4.9% 정도로 전분기 대비해서 0.2% 정도 증가했습니다. 내수 쪽에서는 이제 그 페이스리프트 제네시스 그리고 EQ900 등의 이제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이런 매출 비중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나오는 그 고급 세단 신차들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한 100% 자율주행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율주행 시스템, 예를 들어서 앞차와의 간격이 어느 정도까지 좁혀지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던가, 이런 일부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채팅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사의 이런 매출 비중 쪽에서는 확대가 계속해서 좀 이뤄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올해 그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 매출은 약 2,700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4년 뒤인 2020년까지는 약 6천억 수준으로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네시스가 지금 G80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요게 외관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 훨씬 더 이제 강화가 되고, 또 이제 요게 미국 쪽으로 또 수출이 또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신형 그랜저 이제 IG라는 이름으로 아마 11월경에 나올 것으로 지금 현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신차 효과의 기대감은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쭉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올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 실적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역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이대로 주가가 멈추는 경우는 거의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목표 주가는 사실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신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따라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누리목 나왔을 때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 꼭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늘 주가가 17% 정도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정말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이 무섭습니다.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얼마 정도 설정해 보면 좋겠습니까, 차장님? 글쎄요, 목표가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일단 목표가 가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어제 그 기관은 좀 매도가 3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 매도세를 압도하는 매수세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탄력이 좀 둔화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들이 어제 12만 3천 주 이상 매수를 했는데 오늘 한 5천 주 정도 팔았다. 그래서 갑자기 외국인이 수급이 매도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은 좀 어리석은 판단이고, 쉬어가는 타이밍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전체적으로 수급적인 추세가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팔기 전까지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어제 시원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던 만도 분석해봤고요. 자, 이제 코스닥 쪽 볼게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온 SK 머티리얼즈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OCI 머티리얼즈를 SK그룹에서 인수를 하면서 SK 머티리얼즈 사명 변경이 이제 된 케이스죠. 현재 그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OLED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이제 국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이끌고 있는데 3D 낸드 투자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OLED 가동률과 그리고 생산 라인 캐파가 계속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신규 투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동사의 이제 주요 매출 분목인 그 NF3 삼불화 질소라고 하는 이제 특수가스인데요.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레포트들을 좀 살펴보거나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제 반도체 시황에 대한 우려가 점차 이제 희망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로 계속 팩트로 어떤 실적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라면은 시장에 대한 우려는 또 상당히 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3D 낸드 이제 미세 공정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이런 그 공정 횟수의 증가, 그리고 이제 소재 사용과 관련된 이제 그 소재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OLED와 낸드 쪽의 투자 확대에 대해서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마찬가지로 만도와 같이 뭐 SK 머티리얼즈도 15만 1,000원이 최고가 수준이었는데 뭐 조만간 역사상 신고가를 또 갱신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적에 기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NF3 산불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캐파 증설이 뭐 올해 한 1,000톤 정도, 작년에 7,600톤인데 올해 한 8,600톤 정도. 이 설비 증설 효과가 지금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뭐 14% 정도의 어떤 실적 개선이 좀 보여질 전망이고요. 또 그 NF3 설비를 이제 추가로 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500톤 정도. 그래서 이제 뭐 SK 에어가스라던가 뭐 SK 그 트리캠 이런 이제 자회사들 가세에 따라서 올해 추가적인 어떤 실적 개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신고가 갱신은 뭐 무리 없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충분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SK 머티리얼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었지만 어제 기관도 같이 동참을 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이 어제 2만 1,000주 정도 샀는데 그중에 12,000주 가량을 연기금에서 샀거든요. 어떤 뭐 단기적인 어떤 뭐 수급이 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기보다는 지속성 여부에 좀 그 무게를 두고 좀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실적 추이를 하반기 실적 추이를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고 신규로 좀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여기서 엄청나게 큰 기대 수익을 요구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 만도와 같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가미하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해주신 만도와 SK 머티리얼즈는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H투자증권의 최일승 차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